또 하나는 이제 예수를 만납니다. 여기 석굴암이죠. 고등학교 2학년 때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전교생이 서울역에서 완행 기차를 타고 칙칙폭폭 그죠? 하루 종일 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은. 중학교 2학년 때도 제가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리니까 뭐 경주에 남아있는 유적지 문화재가 뭐 전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선생님들 꽁무니 쫓아다니는 게 바쁘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서 불국사유관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토암산 일출을 봐라 이렇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차가 토암산 앞까지 가잖아요. 석굴암 앞까지 갑니다. 옛날에는 이 불국사 쪽에서 걸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전교생이다. 그 당시에 전교생은 뭐 저희가 12반이었나 그러니까 한 60명씩 12반 한 700명쯤 됩니다. 한 학년이. 어마무시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보고 몇 시까지 내려와라.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자유롭게. 지금 생각하니까 선생님들은 아무도 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오래간만에 바깥으로 나왔으니까 그 전날 한 잔씩 하시고, 그죠? 예. 밤새도록 마시고 취하니까 이제 니들끼리 이제 반장 학생부 애들 이렇게 시켜서 알아서 몇 시까지만 내려오면 된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은 석굴암이 유리로 막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유리로 안 막혀 있었어요. 들어가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석굴암이 유리로 막힌 거를 제2의 분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16, 17 나이에 석굴암에 들어가서 본전부를 딱 보는 순간 그냥 뭐 아무런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충격입니다. 그냥 전혀 제가 이 세상에서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존재를 접하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게 석굴암 본전불이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기둥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면은 정확하게 석굴암 순례가 이루어집니다. 안타깝게도 못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근데 나중에 혹시나 열리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야 됩니다. 이게 순례 방향입니다. 그러면은 이 순례자를 항상 모든 조각들이 다 순례자를 지켜보는 각도로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면. 그렇게 해서 넋을 놓고 한 바퀴 돌고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밖에 없는 거야. 전부 다 어디 가고 없네, 이 자식들이. 알고 보니까 시계를 보니까 30분이 늦었어요. 집합 시간에서. 이거는 난리 났습니다. 지금도 막 그때 되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 두려움 막 난리친데 지금도 들어요. 가끔 그 경기 밤에 잠자다가 가위 눌립니다. 이것 때문에죠. 제가 자다가 지금도 가위 눌리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거고요. 하나는 수학 시험 보는 거예요. 맨날 빵점 맞았거든요. 우리는 전부 다 주간식이야. 그러니까 맨날 빵점이야. 지금도 수학 시험 보는 꿈을 가끔 꾸는데 이게 30분씩 늦었어요. 이거는 거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도암산을 거의 떼굴떼굴 구르다시피 해가지고 내려갔더니 불국사유관 앞에서 전교생이 모여서 저를 찾는 거야. 아마 제 이름을 그렇게 환호하는 거는 생전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갔더니 날라오는 거는 체육선생, 교련선생의 원투펀치. 땅바닥에 엎어지니까 발로 밟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그렇게 많이 맞아본 것도 처음이고 개처럼 맞아본 거죠. 이제. 근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자꾸 이 불상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살 그때 저는 육체적 충격과 정신적 충격을 동시에 받은 날이다. 그렇게 늘 재밌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그때는 정말 공포스러웠습니다. 그 내려가서 만날 때까지 그죠. 차라리 맞는 거는 속 시원해. 일단 해결되는 거니까 그죠. 그 굴러 내려갈 때까지가 정말 그저 공포의 시간이죠. 그렇게 해서 불상을 통해 가지고 제가 예수를 접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저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냐 그러면요.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대학교를 역사학과를 가게 됐고
답사를 다니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불교 미술, 그 다음에 불상들을 만나게 되는데, 뭐에 빠져버렸냐 그러면은, 예술이나 문화는 말로 설명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저는 딱 보는 순간 그냥 충격이었거든요. 그냥 그것 그 자체가 저한테는 경이로운 체험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말로 설명해. 그래서 대학원 가서도요, 석박사 과정에서도 어디 전문적으로 답사를 다니면은 다 자기 걸 맡아가지고 자료집을 만들고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늘 가면은, 자료집이 다 있어. 설명 안 합니다. 문화는 느끼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7살부터 시작해가지고 15년을 한 32, 3살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왜? 이 석굴암 때문에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풀려난 게 어디냐 그러면 경주 남산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경주 남산의 조각이에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를 감상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공간에 따라 가지고 두 가지 방식이 달라집니다. 하나는 갇혀있는 공간에 문화재를 감상하는 것과 경주 남산처럼 열려있는 공간의 문화재를 감상하는 게 확연히 다르다라는 거죠. 만드는 방법도 다르고 그 다음에 각도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석굴암은 완전히 갇혀있는 공간 가운데에서도 참배하는 사람의 시각이 맞춰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거기에 딱 맞춰서 모든 부분들을 설계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꽉 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충격도 대단히 크죠. 왜? 공간이 이미 갇혀있기 때문에 어디 나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열려있는 공간에서는 시선이 여러 가지로 다른 데로 분산이 된단 말이죠. 여기를 제대로 감상하는 거는 여러 가지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석굴암에서 풀려나는 것까지 걸린 시간 15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때 제가 말로 할 수 없다라고 버팅기고 까불다가 결과적으로 지금은 말로 다 해야 되는 그런 시세가 됐습니다. 그죠? 종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예, 문화입니다. 그죠? 그리고는 일본에 가서 제가 고류지, 한자로 광융사라고 합니다. 교토에 가면은 고류지에 있는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일본 국보 제1호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가져간 걸로 현재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95cm짜리 적성으로 조각한 이 불상이 또 한 번 문화재를, 특히 이 종교 문화재를 감상하는 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왜 그러냐? 종교의 불상이나 예수님상이나 기타 종교와 관계되어 있는 상들은요, 세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초월적 존재를 묘사를 해야 됩니다.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는데 이 불상을 따라갈 만한 예술품은 지금까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콧날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런 콧날은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콧날을 따라서 쭉 저 선을 따라가지고 입술을 따라서 나중에 무릎까지 내려오는 그 감상 라인을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 초월적 존재를 묘사하는 예술적 감각이라는 게 참 옛날 장인들이 대단한 장인들이다. 아마 지금은 못 만들어낼걸요, 그죠? 똑같이 찍어내긴 해도 저렇게 감동을 주는, 특히 이 나무 결에 따라가지고 얼굴 부분하고 다른 부분들이 전부 다 결에 맞춰가지고 가장 얼굴한테 가장 적절한 쪽을 결을 맞춰가지고 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품을 하나를 보고는 제가 예술의 세계가 참 대단하다라는 것, 예술가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또 예술과 접함으로써 감수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불상을 보고 가장 감명을 받은 독일의 철학가가 있습니다.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죠? 그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실존주의 철학가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범 국가인 독일은 자기가 태어난 나라니까 독일과, 그 다음에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나를 궁금해가지고 일본으로 건너와가지고 이 불상을 보고는요, 감상문을 하나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일본에 가서 고류지 가실 일 있으면 이렇게 포스트 카드, 엽서 같은 거 보시면 뒤에 적혀 있는 설명문들이 전부 다 칼 야스퍼스. 특히 일본 사람들은 또 서양 사람한테 깜빡 죽잖아요. 그죠? 이 불상은
고류지에 국보급 문화재들이 많이 있는데 절 한가운데 95cm짜리가 딱 모든 어마어마하게 몇 미터짜리 뭐 엄청난 문화재들 전부 다 압도합니다. 95cm 나무 불상 하나가. 그리고 60년대가 70년대 그 미대생 하나가 일본에 미술을 전공하는 미대생 하나가 하도 불상이 이뻐가지고 불상에 접근해가지고 뽀뽀하려다가 손가락을 하나 부러뜨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전국 방송을 타는 바람에 이 절이 고류지가 1년 내내 돈 걱정 안 하고 살았다 하는 유명한 또 일화가 있습니다. 하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찌저찌 해서 대학을 갔습니다. 간신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대학 가는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역사학과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범대학교 역사교육학과를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저는 이제 고전의 눈을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논어를 그때 보기 시작을 했고요. 다른 사도삼경이라든지 관계되어 있는 역사책들을 대학교 들어가면서 보기 시작했는데 들어가자마자 학교가 문 닫았어요. 그래서 학교를 거의 근 2년 동안 저희는 못 다녔습니다. 제가 7, 8학번인데 79년도에 대통령이 죽는 바람에 휴교령이 내리고 해서 학교를 다시 갔더니 3학년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는 금방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는 교편에 사대 출신이니까 교편을 잡았어요. 중학교 선생님을 2년 반 정도 했습니다. 이때는 저는 소설에 심취한 시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소설은 모조리 다 읽었습니다. 하숙집에서 조금만 나오면 길 건너에 서점이 하나 있어서요. 근데 그 서점에 잘 아시다시피 시골에서는 이제 동네 읍내 서점 주인이 늘 개학할 때쯤 되면은 학교 쳐다봐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이제 이 전과 날라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사라고 이제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해달라고. 저는 뭐 과목이 뭐 중요 과목이 아니니까 상관없죠. 그래도 어쨌든 서점 주인하고 친해 놓으니까 그 서점에 가가지고 맨날 저 한 귀퉁이에 먼지 뽀얗게 쌓여 있는 소설들이란 소설은 다 끄집어내가지고 빌려와서 읽었던 그런 시절이고, 돌아가신 이호덕 선생님의 글을 그때 많이 읽었습니다. 이호덕 선생님은 뭐 우리나라의 교사로서는 참 교사상을 보여준 분이고, 글쓰기에 있어서 항상 우리 글과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꾸밈 없는 글을 쓰게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평생의 노력을 기울였던 분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2년 반 만에 쫓겨났습니다, 학교에서. 그때가 이제 정교조가 태동할 무렵입니다. 그래서 어쩌저쩌 해서 이제 학교에서 그만두고 나와서 공부를 한 2년 해서 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87년입니다. 1987년도 고대사를 전공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한중관계사를 전공하겠다. 전화에 이제 작정을 하고, 그 무렵에 제가 이제 중국어를 좀 배우기 시작을 했고요. 대학원 가기 위해서 학원을 1년 가까이, 중국어 학원 1년 가까이 다녔습니다. 이제 중국 책을 보기 위해서 다녔죠. 그래서 중국 소설만 한 200편을 읽었습니다. 그 중국어 선생님이 문학을 전공한 분인데, 중국 소설을 노신 전공인데, 유학을 안 갔다 온 국내파라고 해가지고 왕따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호구지책으로 시사영어 외국어 학원에서 중국어 선생님을 했는데, 같이 소설 읽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양반. 왜냐하면 이제 애들이 맨날 쳐다봐야 초급반 기껏 올라가면 중급반 여기까지밖에 못 가잖아요. 근데 제가 한문도 했죠. 그러니까 중국어 관심도 있고 하니까 빨랑빨랑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석 달 만에 저하고 이제 고급반에서 소설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세게 가르치는지, 1시간을 수업을 하는데 30분은 제가 중국말로 읽고 우리말로 번역을 해야 되고, 나머지 30분은 이제 잘못된 부분 지적해주고 당신이 이제 뒷부분을 읽고 했는데, 준비를 안 해갖고 가면 수업을 아예 안 하는 양반이었어요. 그래서 나이도 저하고 비슷한데 아주 세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석사 들어와서는 중국 논문을 보는 데에서는 전혀 지장이 없을 만큼 공부를 세게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87년도 제가 석사 들어와서 정신문화연구원에 들어와서 사기를 처음 접하게 됩니다. 한중 관계사였기 때문에 사기는 제 전공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고대사를 하려면은 사기가 필수로 읽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일부분을 꼭 읽어야 되고,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고대사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학술 세미나가 벌어졌습니다. 상고사의 재문제라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학술계는 특히 고대사는 제야사학계하고 강단사학계가 지금 원수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이때 그 사단이 난 거예요. 서로 육두문자는 기본이고 막 신발장 날라다니고요. 막 무슨 왜 학문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싸우냐, 이제 그런 의심이 들었어요. 그 가운데 사마천 사기가 도마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조선열전.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듣고 좋은 영화 많이 보고 그다음에 음악도 잘 들은 거 그거 좋은데 하나는 기억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냐 그러면 사마천 사기에 조선열전이 있다 라는 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고요, 교과서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조선열전이 우리나라 고대사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다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무슨 기록이냐? 고조선 멸망사 기록입니다. 사마천 사기 130건 가운데 제 115, 115번째 기록이 조선열전인데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이 조선열전을 놓고 학점으로 따지면 A 플러스부터 시작해서 F 학점까지 널뛰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아까 87년도 제가 만난 상고사의 재문제라고 하는 학술 토론에서 벌어졌던 싸움입니다. 거의 난장판이었죠. 역사책을 놓고 점수를 매기면은 전체적으로 평균 점수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마천 사기에 대한 점수는 A 플러스에서 F까지 왔다 갔다 하냐 이거죠. 그리고 조선열전이라고 하는 이 한 편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시비가 많을까? 이게 궁금한. 또 제가 석사 논문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조선열전을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역사가도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사마천이 무슨 억가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선열전만 엉터리로 썼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합리적으로 사람이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마천은 훌륭한 역사학자라고 얘기하고 사기라는 역사책은 역사책 가운데서도 단연 가장 뛰어난 역사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사마천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뭐 죽일 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조선열전은 완전히 중화주의에 점철되어 있는 쓰레기 같은 기록이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온단 말이죠. 이거는 정당한 평가가 아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꼼꼼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다가 우물 안에 뭐가 있나 쳐다보다가 우물에 빠져버렸죠. 퐁당 빠져서 32년 동안 못 나오고 있습니다. 사마천과 사기라고 하는 우물, 조금만 들어가면은 우물 바닥을 볼 거라고 생각하고 뛰어들었는데 우물이 아니고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헤엄쳐서 못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바다를 떠돌다가 무인도라도 하나 찾으면 어떻게 좀 쉬어볼 수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서 박사과정을 마치면서 5년 만에 제가 학위를 포기합니다. 뭐 지도할 만한 사람도 없고요. 이미 이제 전공을 바꿔버렸으니까 사마천 사기를 가지고 누가 저한테 지도할 만한 학자들 국내에 존재하지도 않고 또 한국사에서 중국사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기존의 지도 교수도 지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가장 큰 이유는 학위 따느라고 시간을 낭비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계의 풍토를 보면은 학위를 받으려고 얼마나 굴욕적인 부분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대학 교수 안 하면 되지 뭐. 그리고는 학위를 포기하고 나니까 새 없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교수도 해봤고 다 해봤습니다. 학위 없이도. 제 인생에 있어서 잘한 거는 별로 없는데 딱 두 가지는 잘했습니다. 하나는 학위를 포기한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교수가 되고 난 다음에 5년 만에 교수 자리도 그만둔 거. 이거 하나는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힘들긴 하지만요. 그리고는 92년도 수료를 하고 사마천 사기를 공부하면서 저는 생계를 뭘로 유지했냐면 이제 번역가로 생계를 유지를 했습니다.
번역으로. 한참 제가 번역을 많이 할 때는 국내에서 5손가락 안에 꼽는 번역가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10만 부나 팔린 번역책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사마천 사기 공부를 이제 계속 하다가 98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사마천 고향을 찾아갑니다. 98년도에. 그러니까 97년도에 제가 첫 책을 씁니다. 그 당시에는 국내에서는 사마천과 사기에 관해서는 그 책이 처음입니다. 지혜로 읽는 사기라고 하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근데 사마천 고향도 안 가보고 사마천 무덤도 안 가보고 책을 낸다는 게 조금 그래서 98년도 원고를 써놓고 98년도에 사마천 고향을 처음으로 갑니다. 그때가 IMF 시절이야. 그래서 그리고는 한 해 전에 제가 결혼을 했어요. 97년도에 39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거의 못할 뻔했죠, 그죠? 그래서 웬 여인이 나타나서 저를 구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제가 그 건달 시절이니까 직업도 없는 상황입니다. 97년도에. 그리고 결혼해서 97년도에 IMF가 닥치고 98년도에 사마천 고향을 가고 싶은데 이게 뭐 돈이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끙끙거리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 야, 여자들은 다 비자금이 있어. 한번 물어봐. 그래서 와이프한테 물어봤더니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갑시다 해서 와이프 돈으로 둘이 같이 가고 나머지 같이 갈 분들을 모았더니 그때 이제 IMF 때문에 은퇴당하는 분들이 많아요. 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래서 10분이 더 모였어요. 그래서 12분이 모여가지고 98년도에 12박 13일로 중국 그 옛날 도읍지들 있죠. 베이징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시안부터 시작해서 낙양 이렇게 쭉 칭다오로 빠져나오는 중국을 니언자로 이제 꺽쇠 니언자로 빠져나오는 12박 13일을 여행을 하면서 들린 데가 사마천 고향을 처음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사진 몇 카트 집어넣어가지고 자랑스럽게 책을 냈어요. 99년도 6월 달에. 그런데 99년도 그해 봄에 교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총장님이 직접 제 강의를 들으시고는 마음에 든다고 우리 대학으로 와라 해서 제가 원불교 대학교에 가서 교수를 99년부터 하고 총장님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도 투잡스가 좀 힘들어서 하도 중국을 왔다 갔다 하니까 학교에 도움도 안 되고 폐만 끼쳐서 같이 나와버렸습니다. 99년도는 제 인생에 있어서 목에 기부스하고 다니던 해입니다. 교수 됐죠. 6월 달에 책 냈죠. 10월 달에 아들도 하나 낳았죠. 그리고는 8월 달에 출판사에서 이게 최책이니까 지혜를 읽는 사기가 한국에서는 사마천과 사기에 관해서 최책이니까 사마천 고향 한번 더 다녀오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독자들을 데리고 모시고. 그래서 99년도 본의 아니게 두 번째로 사마천 고향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제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여기 이제 공부에 관심이 있거나 학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제 말씀 꼭 그 가슴속에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계기가 옵니다. 근데 계기가 오는 거는 항상 자기가 뭔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찾아오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해서 아이고 이거 안 할래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그 계기는 안 만들어집니다. 99년도 두 번째로 사마천 고향을 방문을 했는데 이쪽 동네가 비가 많이 안 오는 동네입니다. 근데 그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사마천 사당하고 무덤으로 가는 길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마을 입구에 내려가지고 걸어서 몇 킬로를 걸어서 사당하고 무덤으로 가야 되는데 길을 모르잖아요. 사당하고 무덤은 길이 있으니까 갈 수 있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여행사 직원하고 해가지고 길을 안내할 분을 찾았어요. 그때 만난 분이 사마천 후손분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나 사마천 17대 손 동영령이요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거의 망치로 두들겨 맞은 기분이죠. 이게 17대 손도 말도 안 되고 왜 사마천이 21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71대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얘기 되죠, 그죠? 한 세대가 보통 30이니까 30을 곱하면 되거든요, 대부분. 그랬더니 17대. 그리고 사마씨를 안 쓰는 거예요. 동씨라는 겁니다. 야, 이게 뭔 이런 일이 다 있냐.
그래가지고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자료를 구하고 돌아와가지고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 다시. 그리고는 낸 책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죠? 99년도 낸 책이, 첫 책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전부 다 회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준 사람들한테 다. 근데 그때는 출판계가 책 꽤 팔리던 시절이라서 이게 뭐 회수하고 싶어도 한 10,000권쯤 회수해야 되는데 회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부끄러움도 내 역사인데 뭐. 그러고는 중간에 말았는데요. 99년도 사마천 고향을 다녀와서 제가 그 사이에 대학 교수도 그만두고 두 번째 책까지 내는데 걸린 시간이 7년이 걸렸습니다. 2006년도에 이제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은 사마천 고향 마을을 제가 소개할 기회는 따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마천 후손들입니다. 다. 2006년도에 역사의 등불 사마천 피로슨 사기라고 하는 제 일생일대 최고의 역작을 하나 이제 내서 출간을 했습니다. 근데 그 무렵에 제가 역사의 등불 사마천 피로슨 사기라는 책을 낼 때 시인 한 사람을 만납니다. 돌아가신 시인을 만나는데 이 시인이 바로 신동엽 시인입니다. 젊은 나이로 요절한 분입니다. 부엽분이고 이분의 눈동자라고 하는 시를 제가 보고는 이거는 사마천을 염두에 두고 쓴 시 같다라고 할 만큼 강렬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 전에 신동엽 씨는 제가 알고 있긴 했습니다만은 나이가 들면서 다시 읽으면서 시대 정신이 뭔가라는 부분들을 이제 이 눈동자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눈동자라는 시는 따로 바탕에 깔려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시를 그 책의 헌시로 제일 앞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신동엽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신 분이긴 합니다만 한 시대를 온몸으로 끌어안고 갔던 그런 아주 뛰어난 아주 탁월한 시인이었습니다. 부여가실 일 있으면은 신동엽 문학관과 신동엽 생가를 꼭 한번 찾아가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문인들 가운데에서 박경리 선생님이 사마천을 평생 당신의 정신적 멘토로 꼭 끌어안고 사셨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리고 문정희 시인이 사랑하는 사마천 당신에게라고 하는 시도 남겨놨고, 그리고 사마천과 관계되어 있는 노래와 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일 마지막 5주째 사마천을 사랑하는 사람들 편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뮤지컬과 오페라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가수의 오래전부터 주목을 했습니다. 서라 브라이트만이라고 하는 가수가 단순하게 노래만 부르는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몇 개의 노래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먼저 음악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답죠? 네. 사연이 있습니다. 이 음악에는 처음 보셨던 영상이 오리지널입니다. 엔니오 모리코네라고 하는 이탈리아 아주 걸출한 작곡가, 영화음악 작곡가가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에다가 오보에 연주로 OST,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음악을 듣고 사라 브라이트만이 자기가 노래를 불러보고 싶다고 엔니오 모리코네한테 편지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해서 여러 차례 거절을 당한 끝에 허락을 얻어냅니다. 그래서 가사를 붙여서 만든 영화가 넬라 판타지아라는 노래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남자의 자객인가요? 그죠? 몇 년 전에 텔레비전에서 해가지고 온 국민들이 다 알게 되는 노래가 됐지 않습니까? 잘 만든 예술 작품이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문화는요, 죽지 않습니다. 그 진가를 바라보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다시 재발견되고, 그래서 제가 첫 장면이 뭐였습니까? 사운드 뮤직 장면을 깔아놓고 그 옆에다가 옹고지신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기억하시는 분 아시겠는데, 옛날 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고전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사마천 사기는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어떤 고전보다도 탁월한 그리고 다양한 영감을 줄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현대음악가가 가수가 노래를 고르고 부르는 안목이 어느 정도였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이게 하나로만 끝났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퀸은 저 노래를 웸블리 구장에서 처음 지금 보셨던 장면이 웸블리 구장의 공연 장면인데 저들은 그때 처음 합니다. 그래서 This is New Song이라고 처음 출발했죠, 그죠? 그리고는 프레드 머큐리가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음반으로 발표가 못 됩니다, 저 노래가. 그런데 사라 브라이트만이 자기 공연에서 저 노래를 다시 부르기 시작함으로써 다시 살려냈습니다, 노래가.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관객들을 열광시켰던 퀸 영화 한 편 있었죠, 그죠? 예. 저 음악 나왔어요, 그 영화에. 기억 안 나시죠? 프레드 머큐리가 그 에이즈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걸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그 뒤로 흐르던 음악입니다. 저 음악이. 대단히 철학적인 음악입니다. Who want to live forever라고. 누가 영생을 원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영화였고, 사라가 저 노래를 다시 살려내므로써 또 하나의 훌륭한 노래를 죽이지 않고 생명력을 연장시켜주는 대표적인 케이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화는 죽지 않습니다. 좋은 문화는, 좋은 예술과 좋은 문학도 마찬가지고, 좋은 작품들 뭐가 됐든 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이 다 열려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다양한
목소리들은 항상 전달되고 또 후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상업 광고에서 고전의 구절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가라는 짤막한 대한항공 광고를 몇 개 보시겠습니다. 보신 기억 나세요? 몇 년 전에 저 광고 굉장히 많이 텔레비전에서 광고가 됐습니다. 요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개봉이라고 하는 곳에 포청천하고 관계되어 있는 철면무사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광고가 있는데요. 그건 제가 뺐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셨던 광고 4편이 모두 사마천 사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제일 처음에 백마연경 나왔죠. 그죠? 작은 성공에 안주하는 그대에게 한비자왈, 구어우창창, 우창로우. 제 발음 괜찮나요? 국무상강 무상약입니다. 작은 성공에 안주하는 그대에게 한비자왈, 영원한 강자 없고 영원한 약자 없다. 라는 뜻입니다. 한비자는 사마천 사기의 열전에 들어가 있는 인물이죠. 두 번째는 노자입니다. 노자도 역시 사마천 사기의 열전에 나오죠. 자식 일이라면 만사를 젖혀두는 그대에게 노자왈, 샹즈 쉬즈 샹을 뿌요, 나와서 기르되 소유하려고 하지 마라. 참 기가 막히죠. 그죠? 예. 세 번째가 떠나간 연인을 잊지 못하는 그대에게 강태공 왈, 푸쉐이 뿌판펀,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 다음 주에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강태공. 예, 제가 강의할 주인공이고 사기에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죠. 그 다음에가 황하 호구폭포가 나옵니다. 매사에 작은 일만 주어진다고 투덜거리는 그대에게 이사왈. 요건 사기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아예 허하이 뿌즈 실류. 강과 바다는 자잘한 물줄기를 가리지 않는다. 라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더 높은 것을 꿈꾸는 그대에게 자사는 누굽니까? 공자님 손자입니다. 자사왈 덩가오 스페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비로소 자기가 작다는 걸 알게 된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2000수백 년 전, 3000년 전에 나왔던 고전과 역사책의 대목을 빌려서 현대상업 광고에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고전의 스토리텔링 파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조직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여러분들 생활 주변, 뭐 기타 여러 가지 일하고 있는 모든 주변에서 이제는 고전에 나오는 이런 대목들을 어떻게 현대화시켜서 메시지를 전달해 줄까? 거기는 스토리텔링 파워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옹고지신을 괜히 제가 처음 타이틀로 보여드린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25년 만에 제가 노신이라고 하는 위대한 문학가 때문에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노신은 사마천 사기를 어떻게 평가했냐 그러면요. 사가지 절창이요 무은지 이소다라고 하는 10글자로 딱 표현을 했어요. 제 책에 맨날 노신의 이 평가 훌륭한 평가다라고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뜻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남들이 인용하니까 저도 인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25년 만에 노신의 통찰력에 대해서 제가 감탄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 노신은 사기 52만 6,500자를 시로 본 겁니다. 노래로 본 겁니다. 그래서 사가의 절창이요. 역사가의 빼어난 노래요. 가락 없는 시다라고 하는 정말 멋들어진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마천 삶을 다시 되짚어보고 사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라는 걸 제가 되짚어보면서 사마천이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을 정말 다 쏟아 부어가지고 이 책을 죽기 전에 완성해야 되는 상황에서 책의 내용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 시처럼 압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깨달음을 노신이라는 분은 벌써 100년 전에 알았는데 저거 맨날 인용하면서도 제가 몰랐죠. 그죠? 제가 머리가 나쁜 건 확실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소설보다는 시가 훨씬 더 어렵죠. 그죠? 문학 단계로 장르로 얘기하면 시가 제일 메타포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사마천의 52만 6,500자가 많은 숫자가 아니라 적은 숫자더라, 줄인 숫자더라라는 걸 깨닫는데 20몇 년이 걸렸으니까 이제 깨달았으니까 조금 나아지겠죠. 그죠? 지금 저는 이제 마지막 단계로 사마천을 이제 놓아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때가 되면은 은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4, 5년 정도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을 끝내고 나면은 이제 은퇴하고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상하천을 놓습니다. 왜? 그만큼 사랑이 더 깊어졌기 때문에 놓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든 학문은 문화예술과의 대화이자 교감이어야 됩니다. 그게 수학이 됐든 화학이 됐든 물리가 됐든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문은 인간의 본질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수성을 다루고 있는 문화하고 예술이 뒤에서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악함으로 흐르기 십상입니다. 그게 인문정신이고 휴머니즘의 구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공간을 제공해 주신 도서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네요, 아주. 완전히 콘서트 한 것 같습니다. 그죠? 다른 예술가들의 목소리와 얼굴을 빌려서 2시간 동안 콘서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임상실험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갈수록 재미없어집니다. 각오하고 오십시오. 오늘의 어쩌면 제일 재미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지한 눈빛과 서로서로 마음이 느껴져서 정말 좋은 콘서트를 마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